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오늘은 의료 법규 시간으로 돌아왔어요. 의료 법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다시 하는 수업이었는데요. 지난 시간에 했던 그 1, 2단원 의료법에 관련된 그 내용들 뭐 다 까먹으셨죠? 저도 뭐 기억나는 게 그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지, 지금 공부하는 게 과연 3월까지 기억에 남아 있을지도 의문입니다. 이제는 이제 3단원 이제 들어갔어요. 3단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.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고 깁니다. 근데 결국은 그 우리나라 그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거,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총칙에서 목적 중요합니다. 정신건강증진법이 이제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신질환의 예방, 치료, 재활, 복지,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, 또 그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건강증진법 등이 생겨났습니다.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기본 이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, 여기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,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이제 적어봤습니다. 첫째, 정신질환, 모든 국민은 그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보장받고 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, 최적의 그 치료를 받을 권리지 이게 최상의 치료를 받을 권리는 아니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 이념이 있고, 그다음에 그 정신질환자 그에 대해서 입원 또는 입소가 그 최소화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,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짧은 기간 입원 입소를 해서 얼른 나와가지고 다시 사회에 그 적응하면서 재활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고 입소 시에 그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. 이게 계속 뒤에서도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요. 그 다음에 이 입원 시에 그 모든 사람은, 입원한 그 정신질환자들은 모두 다그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고요.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의 그 자유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신질환자들이 신체나 재산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데요. 이게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자신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 기본 이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명시를 해 놓았어요. 법으로 보면은 정신질환자란 망각, 환각, 사고나 기분의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또 그 정신질환자들을 그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놨어요. 이러한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명령한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, 그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질성 정신장애자. 이 기질성 정신장애는 그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따른 정신장애, 그 다음에 조현병이나 망상장애, 기분장애나 또 정서 불안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라고 명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근데 분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, 여기서 그 치매 환자는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치매가 있다고 해서 정신질환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
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란 무엇이냐가 나오는데요. 교육, 상담, 예방, 그 질환의 치료, 재활, 사회복지 등 국민의 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말 그대로의 그 사업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 나와요. 여기에서 이 정신건강 시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.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의 세 가지가 국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그 분류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 정신의료기관은 앞에서 말한 그 의료법에 따른 그 9가지의 의료기관 구별해 놓은 거 기억나시죠? 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그 기준에 적합히 설치된 병원을 말하고요. 정신요양시설은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의 그 시설을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은 그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그 시설들을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국민은 이러한 그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해서 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. 법률에서는. 그다음에 이제 2단원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책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선생님 수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그 항목들만 뽑아서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노트 필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제 노트 필기 참고로 하셔서 책을 보시면 조금 그 내용이 좀 축소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다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. 이 내용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 있어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데요. 이것도 누가 하느냐? 이 대상 중요하죠. 항상 매번 나오는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. 그래서 이 국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포함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정신질환의 예방이나 상담, 조기 발견, 치료, 재활을 위한 활동을 포함해 놓고요.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그다음에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의 조기 퇴원이나 이 사람들이 퇴원해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포함해 놨고요.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 확보되면서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야 되는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법적인 권리 보장이나 인권 보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방안이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중요한 건 이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해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재활에 참여하고 잘 하고 있는지 그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한 사항들도 나와 있네요. 그다음에 실태조사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국가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5년마다 이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 5년마다 백서를 발간하고 공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백서 발간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러한 그 정신질환자들의 인구학적 분포나 유병률, 그다음에 유병 요인, 그다음에 뭐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다던가, 정신건강 증진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다던가, 그다음에 이러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이 되고 훈련을 했으며 그 뒤에 뭐 소득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지 등을 이제 사후에 실태 조사를 해 놓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런 질환자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도 이 실태 조사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내용 찾는 문제도 가끔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.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을 하는데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.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중장년층, 노인 전 세대에 걸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임산부까지도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. 이러한 정신질환이나
질환 같은 문제들이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시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 임산부까지도 세세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증진 사업을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이러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실시되는 장소 나옵니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중에서 이러한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서도 실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학교 그 교육부에서 지정한 그 학교 있잖아요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,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게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 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의 날을 정해놨어요. 이건 왜 정해놨냐.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다음에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쉽게 해소되진 않죠. 저만 해도 이제 저희 집 같은 엘리베이터에 아래층에 좀 살짝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이 계신데 항상 평상시에 온순하시긴 하신데 왠지 그분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좀 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이라고 합니다. 이거 저는 사실 정신건강의 날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. 이 설치 운영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요. 국립정신연구건강연구기관이라고 든대요. 말이 참 어렵네요. 그래서 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에서 하는 일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뇌신경과학을 연구해서 이러한 정신질환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의 재활에 대한 임상 연구 등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요. 이렇게 법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소하게 세세하게 이제 아주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걸 조금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.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의료진들로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둘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임명합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 간호사, 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. 이 정신건강 간호사는 그 간호사가 RN이 되고 난 간호사가 그 뒤에 또 따로 한 2년 정도 이 정신건강 간호사 공부를 다시 더 해야지 이 자격을 얻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반드시 또 보수 교육과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. 보수 교육은 매년 12시간, 그다음에 인권 교육은 매년 4시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친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들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결격되는 사유의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.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 결격 사유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해당 법률을 위반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. 그 전에도 뭐 의료진이 될 수 없는 뭐 그런 법들이 있었잖아요.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뭐 모자보건법, 사회복지사업법, 시체부 보존에 관한 아무튼 뭐 약사법 이렇게 안 좋은 법률이 있는데 그러한 해당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형이 집행 중인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고요. 아직도 그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개설이나 뭐 운영 이런 면에서 뒤에 내용이 쫙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계해서 배우겠습니다. 이게 오래 하면은 굉장히 좀 지루한 수업이어가지고 짧게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내용 압축해드린 내용 위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형광펜 칠해드린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